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결혼이 꼭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결혼식장을 가서 봐도 설렘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저 커플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사랑할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제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벗겨진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정말 열렬하게 누군가를 사랑했었거든요. 제가 약속이 있어 카페에 잠시 들렀는데 그때 신랑이 제게 말을 건 거예요. 신랑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아까 전부터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솔직히 전 이런 식으로 대시하는 남자들이 별로이기도 했고 이 남자도 가벼운 사람일 것 같아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애절한 눈빛으로 본인은 오늘 번호 처음 따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번호를 줬고 그렇게 신랑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보니 신랑은 정말 진중한 사람이더라고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3년 정도 사귀었는데 한 번도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3년 정도 만나다 보니 가족들이 슬슬 둘이 결혼 안 하냐는 얘기를 하더군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양가 부모님 모두 알고 계셨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어도 말없이 사귀고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신랑은 제게 계속 결혼하자는 얘기를 해왔어요. 문제는 저였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과연 제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조카 재롱잔치에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말 많은 가족들이 하나의 율동과 공연을 보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박수를 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 생각이 점차 커졌고 가정을 꾸려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 무렵 신랑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잡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프로포즈 받을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럴까 싶었는데 진짜 신랑이 반지를 내미는 순간에는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랑과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꺼냈어요. 사실 오빠도 알지만 난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요즘 들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나 솔직히 너한테 거절당할 각오하고 프로포즈했어. 받아주면 정말 좋은 거고 안 받아줘도 내 마음을 확실히 전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고마워. 거절당할 거 알면서 프로포즈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 오빠를 3년 동안 만나면서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했어. 그래서 내 마음에도 확신이 생겼나 봐. 이제 우리 결혼식도 치를 거니까 좀 더 속 깊은 얘기 좀 해볼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도 잘 알고 나한테 누나 2명 있는 건 알지? 누나들은 둘 다 미대를 나왔거든. 미대 나와 유럽으로 해외도 다녀왔어. 디자인 쪽 전공하니까 아마 해외에서 근무하게 될 거야. 아, 그래? 누나들 2명 있다는 얘긴 알고 있지. 근데 해외에서 사실 거라는 건 몰랐네. 그림 그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전공으로 하니 힘드시겠어. 결혼 전에 얼굴이라도 미리 봐두면 좋지 않을까? 언제 오빠가 시간 좀 맞춰줘. 그때 신랑은 속 깊은 얘기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그날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 신우들 얘기까지 자세히 듣게 된 것 같아요. 신랑이 말하기를 2명의 신우들은 둘 다 미대를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쪽 전공을 하는 터라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신우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좋았고 솔직히 안심이 됐어요. 신우가 둘이나 있으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신우가 둘이라고 하니 더 겁이 났어요. 제 주변 지인들도 신우가 둘이라는 얘기에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신랑 말대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년에 한 번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질 테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 깊은 얘기들까지 나누자 결혼 전에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약속을 한번 잡아달라고 했죠. 그러니 어느 날 신랑이 신우들하고 약속을 잡아왔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예비 신우들을 만났어요. 신우들 만나는 날에 옷차림이며 어떤 인사를 건네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장을 하고 만난 신우들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모두 밝고 좋아 보였어요. 우리 승찬이가 잘해줘? 애가 워낙 연애를 잘 안 해봐서 그런지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우리가 옆에서 간섭 좀 많이 했어. 얼마 전에 프로포즈 한다고 하길래 그것도 조언 좀 했지.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우리 올케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 좋은 말만 해줘야지. 안 그래, 승찬아? 아이, 누나들 좀 그만해. 내가 애도 아니고 적당히 좀 하란 말이야. 자기야, 누나들 말 듣지 마.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야. 알았어? 알았어.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님들이랑 사이 좋아 보여서 보기 좋은데 뭘 그래. 거봐. 아참. 그리고 결혼할 때 지원 최대한 많이 받아내. 괜히 우리들 눈치 볼 거 없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 승찬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지원 팍팍 해주실 거야. 우리들은 유학도 다녀왔으니까 결혼할 때 집에서 많이 해줘도 전혀 질투 안 나.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받았어. 그래서 괜찮으니까 지원 많이 받아도 돼. 신우들은 저보고 집에서 될 수 있는 한 지원 많이 받으라면서 제 부담을 덜어주더라고요. 먼저 선뜻 그렇게 말해주는 신우들이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한시름 놓이기도 했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을 시댁 식구들로 맞이하는 것 같아서 더 그랬고요. 그날 신우들 만난 것 같지 않게 웃기도 많이 웃고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편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신랑도 제가 신우들과 잘 어울리자 너무 잘 됐다면서 좋아하더군요. 본인 가족과 잘 어울리는 걸 보니 신랑도 안심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양가 집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 날짜도 잡았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했죠. 상견례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신혼집이었어요. 신혼집 관련해서 신우들도 지원 팍팍 받으라며 저희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셨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은 신혼집 마련하는데 지원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신우들이나 어머님 아버님이나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요즘 워낙 집들이 비싸니 저희가 전부 해줄 순 없어도 어느 정도 보태긴 할 생각입니다. 애들 첫 시작하는데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사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저희도 애들한테 도움을 보탤 생각이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전에 단칸방부터 시작을 했는거려. 그때야 다들 그렇게 살았죠. 그러고 보면 요즘 애들은 편하게 사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저희 딸이나 윤서방이나 둘 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니 그런 부분에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애들 교육 하나는 참 열심히 시켰거든요. 저희 딸들도 미대 나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어찌나 대견한지 몰라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자식 교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신우들 자랑을 하면서 아주 싱글벙글이셨어요. 미대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신우들은 어머님의 자랑임이 분명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자식 잘 키웠다 축혀 세워주셨고요. 그러니 상견례자리가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었죠. 두 집안 사이에 문제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대화는 유순하게 잘 풀려나갔어요. 시댁에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며 2억 되는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저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32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게 되었죠. 서울 외곽이긴 하지만 평수도 넓었고 또 아파트도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컨디션이 좋았어요.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싶을 만큼 하루하루가 꿈 같더라고요. 결혼 전까지 많이 다투는 커플도 많이 보고 또 그렇게 다투고 나서 파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봐왔기 때문에 저도 그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정말 평화롭게 결혼식까지 흘러갔죠.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신랑과 함께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조금 빡빡하게 신혼여행 일정을 잡았더니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신혼집으로 도착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저는 깜짝 놀라 순간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글쎄, 저희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방이 4개였거든요. 안방과 맞은편인 서재, 그리고 현관 쪽에 방이 2개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쪽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혹시 도둑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가 있나 봐. 어떡해? 나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오빠가 문 좀 열어봐. 야구 방망이 같은 거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어떻게 사람이 있는 거냐고. 에이, 무슨, 놀라지 마.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다니. 지금 방 불 켜져 있는 거 안 보여? 분명 나가기 전엔 정돈된 집이었는데 잔뜩 어질러져 있는 것만 봐도 이상해. 도둑 든 거 아닐까? 도둑이면 벌써 도망갔지. 여태 여기에 있을 리가 있어? 놀라지 말고 봐봐. 내가 문 열 테니까. 저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신랑을 보면서 무섭다고 했더니 신랑은 오히려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엥 싶었어요. 신랑이 뭔가 아는 게 분명한 것 같았거든요. 표정이나 행동에 여유로움이 넘쳐나더라고요. 제가 주저하는 사이 신랑은 괜찮다며 문을 벌컥 열었어요. 저는 잔뜩 긴장을 하고 방 안을 쳐다봤죠. 도대체 누가 있길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까 하는 생각을 몇 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엔 신우들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자기네 집처럼 이미 세간살이를 다 들여놓고서는 2다리 쭉 뻗고 핸드폰하며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저희가 문을 벌컥 열자 신우들도 놀라긴 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신랑을 향해 먹던 과자를 던지더라고요. 너 때문에 애 떨어질 뻔했다면서요. 그러자 신랑이 몸서리치면서 말도 안 되는 농담하지 말라고 하고요. 떨어질 애가 어디 있냐고 농담을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이 되질 않았죠. 어째서 신우들이 제 신혼집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왜 신랑이 알고 있는지 모두 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여기 왜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직 승찬이한테서 못 들었구나. 하긴 우리도 오늘 아침에서 얘기했어.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일자리 구할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막상 집 구하려고 찾아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마음에 드는 곳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생각해보니까 이 집만큼 적재적소인 곳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직장 구할 때까지만 잠시 같이 지내려고.
어때? 어차피 올케랑 우리랑 마음도 잘 맞았잖아? 우리랑 사는 건 나쁘지 않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짐을 들고 올라와 계실 수가 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 너는 왜 올케한테는 우리 올라왔다고 얘기를 안 했니? 진작 했어야지. 우리 승찬이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기분이 끝간데 없이 치솟았던 저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닥 저편으로 가라앉았어요. 저는 솔직히 신우들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게다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신우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저와는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신혼 초부터 같이 지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막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신혼부부인데 말이죠. 그리고 결혼 전에 한두 번밖에 안 봐온 신우들과 한 집을 쓴다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도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가 워낙 지저분해서 어떻게든 기숙사를 나오려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자취방을 구한 게 바로 저인거려. 그래서 싫다고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신우들은 전혀 집을 나갈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나갈 마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다시 얘기했어요. 직장 구할 때까지 잠시라고 하지만 혹시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다른 데 집을 구하셔서 나가거나 그것도 힘들면 단기 임대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사이에 진짜 여러 생각을 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신우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신우들도 생각을 고쳐먹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신우들도 저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신우들이 도끼 눈을 뜨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지원받고 신혼집 얻지 말지 그랬어? 시댁에서 해준 돈 2억에 우리 돈도 다 포함된 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있다니까? 집에서 해준 돈에 우리 돈도 다 들어간 건데. 그럼 이 집 전세금도 우리 없으면 못 얻었을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여기 있을 거야. 아니요. 전 형님들이랑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줘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날 박는 대로 가세요. 그래? 그럼 조카들 태어나면 나갈게. 지금은 어차피 방도 4개고 다 쓸 생각도 없잖아? 둘이 신혼인데 이렇게 큰 집은 필요도 없고 말이야. 게다가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둘이 직장 나가면 청소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집안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가주면 그걸로 좋게요. 지금 집 상태를 좀 봐요. 잔뜩 어지럽혀 놓고 치우지도 않으셨잖아요. 신우들은 본인들이 집안일을 해주겠다면서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림만 그리던 손이 살림을 잘하겠어요? 이미 저는 시댁에 갔을 때 신우들이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방 청소도 안 되어 있어서 어머님 잔소리가 어마어마하셨거든요. 어머님은 그게 다 본인 흠인지도 모르고 제 앞에서 신우들한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우들 방은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림만 그려서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구나. 예술가의 삶이 저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은 퍼뜩 놀라셔서 그제서야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또 남자 만나서 살다 보면 살림은 누구보다 야무지게 할 거라면서 본인이 다 해줘 버릇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치가 어떤 눈치인데요? 딱 봐도 오냐오냐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스타일이라는 건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집꼴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냐며 오늘 올라왔다면 하루 만에 집이 이렇게 된 건데 깨끗했던 집을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용하다고 했어요. 제 말은 당연히 신빙성을 얻었고 집꼴을 본 신우들은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됐지만 그뿐이었죠.
이내 막무가내로 절대 못 나가겠다고 아주 못을 박더군요. 그리고 문제는 신랑이었어요. 신랑은 그런 신우들에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랑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따져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쩜 제게 한마디 언질도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자기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 어쩜 우리 신혼집에 들어오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지 그랬니?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했으면 여기까지 올라올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미 우리 집 앞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게다가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앞에서 농성을 부리겠다고 막 협박을 하잖아. 그걸 믿어? 미대 나온 형님들이 설마 그런 무식한 짓을 하겠냐고. 그 말에 바로 비밀번호를 알려줘? 진짜 웃긴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누나들 마음만 먹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며칠만 있게 하고 바로 내보내자. 그래도 이렇게 짐까지 싸들고 올라왔는데 조용히 갈 사람들도 아니고, 응? 아니, 난 싫어. 하루라도 같이 있는 거 싫으니까 난 내 방식대로 내보낼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간섭하지 마. 신랑은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저만 모르는 판을 짜고 노는 것 같아 보였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만 해도 간이며 쓸개까지 전부 빼줄 것처럼 굴던 신우들이었는데 다 이런 속셈으로 그동안 속내를 감추고 살았던 건가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예전에 신우들이 제게 잘해줬던 것들이 모두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 저는 더더욱 신우들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건 바로 친정오빠를 이용하는 거였죠. 정확히는 조카들의 손을 빌리는 거였지만요. 저는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조카들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빠는 제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사정을 들은 오빠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얼른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밤에 조카들을 데리고 오빠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며 신우들은 모두 깊은 꿈나라로 여행을 간 상태였고 그건 조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이 든 조카들을 조심조심 눕힌 저는 오빠와 조용히 하이파이브를 했고 바로 오빠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었답니다. 낯선 환경에서 깨어난 조카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우렁차게 울기 시작했어요. 조카들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신우들이 밖으로 나와 하나같이 귀를 막고 소리쳤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얘네들은 누구 애들인데? 도대체 우리 자는 사이에 무슨 짓을 벌인 거냐고? 아 시끄러워. 진짜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무슨 짓이고 말고 울음 좀 그치게 하면 안 돼? 아 귀창 떨어지겠어. 아 너무 듣기 싫다고. 그렇지 않아도 난 애를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만 그치지 못해? 이 애들은 뭐냐고. 형님들이 조카 생기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 버젓이 조카들이 생겼으니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어머머머 기가 막혀. 그래서 지금 우리 자는 사이에 애를 어디서 데려왔단 말이야?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 이 집 형님들 돈이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와 신랑이 정당하게 대출받아서 전세 얻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리가 더 크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고 애들을 여기 데려와서 우릴 괴롭히겠다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이기나. 아마 형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걸요? 저는 조카들을 다시 오빠네에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신우들이 돌아가지 않는 한은 말이죠. 애들이 여기서 울고 있어야 신우들이 학을 떼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신우들도 얘기했잖아요. 조카가 생기면 여기서 나가겠다고요. 조카들을 자주 봐왔던 저는 울음소리나 떼쓰는 것에 면역이 되어 있었지만 신우들은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죠.
신우들은 아이들 우는 소리에 면역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디에서도 아이들 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친척들도 어린애가 없었으니 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턱이 없었죠. 그리고 귀신같이 조카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더라고요. 늘 하던 대로 울다가 또 눈물을 그쳤다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신우들만 특히나 괴롭히더라고요. 머리를 잡아뜯고 기어 올라가고 온몸을 다해서 매달리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신우들이 소파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으니 애들 눈에도 장난을 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장난들이 계속 이어지나 결국은 신우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바닥에 널브러지더라고요. 그때를 맞춰 저는 조카들에게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이모들이랑 더 신나게 숨바꼭질 해볼까? 아니면 공놀이? 그러자 조카들은 신이 나서 공을 들고 신우들에게 다가갔어요. 공놀이 하자. 아휴, 또 놀이는 이만하면 되지 않니? 니들은 잠도 없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울어대더니 어떻게 아직도 놀아?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 그래,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놀아줬더니 아직도 더 놀자고? 그나저나 말이 통해야 설득을 하던가 하지.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호소하면 들어먹기라도 하냐고. 옳게, 얘들 좀 어떻게 해봐. 어찌된 애들이 우리랑만 놀자고 난리야. 진짜 힘들어 죽겠다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제 조카들이 형님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저한테 오라 그래도 안 와서요. 오빠네는 어제 여행 가서 일주일이나 있어야 올 텐데 큰일이에요. 일주일? 아니, 일주일을 어떻게 이러고 살아? 신우들이 울상을 짓는데 조카들은 해맑은 얼굴로 공을 신우들 얼굴 위로 던지면서 깨르르 웃었어요. 그의 신우들이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서로를 마주보더라고요. 결국 신우들이 조카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셈이죠. 나중에는 제발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냐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결국 조카들이 울기만 해도 패닉 상태에 빠지는 신우들을 보면서 됐다 싶었어요. 결국 제가 이긴 셈이죠. 절대 못 나갈 것처럼 굴던 신우들이 저한테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도 했고, 거짓말이지만 일주일 동안 여기서 조카들과 동거동락해야 한다고 말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보니 고소하기도 했어요. 저는 조카들이 신우들이 먹었던 과자를 밟아 아주 정성스럽게 입에 넣어주는 걸 보면서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 신우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짐을 싸서 밖으로 내보내면 적기다 싶은 거죠. 어차피 신우들도 얼마 못 가서 당장 여기서 나갈 거라고 백기를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들어와서는 저보고 너무하다며 신우들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조카들을 그 밤에 부를 생각을 해? 아니, 형님도 너무하시지. 당장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해. 지금 조카들 때문에 집이 엉망인 거 안 보여? 난리도 아니잖아. 내가 어디까지 하나 가만히 두고 봤더니 해도 너무하잖아. 누나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왜? 어제 분명 내가 오빠한테 말했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힘들어야 여길 나가시지. 조카 생기면 나가겠다고 한 말 기억 안 나? 아무리 그래도 누나들이 지금 서울에 지낼 곳이 없다잖아. 우리 집도 넓고 방도 남는데 잠시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못 견딜 만한 일이야? 어이가 없네. 그래, 그렇게 지내고 싶으면 지내. 나도 당분간 조카들 떠맡을 거니까. 그것도 다 감수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오빠도 자기 마음대로 식구들 불러놨는데 나는 왜 못해? 형님네는 집도 있잖아. 지금 이거랑 상황이 같아? 누나들은 지금 집이 없잖아. 집이 없다니요? 그럼 버젓이 있는 시댁은 집이 아니랍니까? 시댁이 무슨 지방 골짜기도 아니고 버스 타면 1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직장 구하겠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서류 내고 또 합격하면 면접 잡아서 당일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신랑이 하는 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신랑이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나오는 태도에 이미 정이 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무 상관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르게 제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끝내고자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개입을 하며 방해를 놓다니요. 게다가 제 편을 들기는커녕 신우 편만 드는 걸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저보고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고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약속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제 가족 편을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방을 나가 안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내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우들 짐을 챙기다 말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신랑은 갑작스런 제 태도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후다닥 저를 따라오더니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걸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짐을 싸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마주보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 네가 이런 식으로 태도를 물렁하게 하는데 내가 뭘 믿고 너랑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 근데 헤어지자는 거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더 깔끔한 거 아니야? 서류상에 우리는 흔적도 안 남는 거야.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게 뭐? 너처럼 가족들만 생각하는 인간이랑은 살고 싶지 않아. 누가 겨우 이런 일로 헤어져? 이건 아니지. 이렇게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해. 네가 뭔데? 신혼집에 신우들 불러놓고 같이 살자, 며칠만 지내면 되지 않냐, 인정머리 없다, 그딴 식으로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맞는 거야? 며칠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이 집을 나가면 너랑 나랑 완전히 끝이야. 다신 안 볼 거라고. 그래, 다신 안 봐. 그러려고 하는 거고. 저는 짐을 대충 챙겨 조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데리러 오라고 얘기를 했죠. 마침 오빠도 딱 대기를 타고 있던 참이라 그런지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전 조카들을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신랑은 제가 진짜 짐을 싸서 밖으로 나오자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 갈 생각이냐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안 본다고 하자 그제서야 겁을 덜컥 먹고는 저를 말리려 드는 신랑을 보며 없는 정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근처에 사는 친정오빠는 신랑이랑 제가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도착을 했고 저는 조카들을 태워보냈어요. 오빠는 제게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본인이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빠를 불러다 놓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얼른 오빠를 보냈어요. 오빠는 마지막까지 신경 쓰이는 얼굴을 하고 돌아갔죠. 좀 안 됐지만 일단 상황을 다 정리하고 나서 얘기하면 될 일이니까요. 어느새 신우들도 쫓아나와서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신우들은 조카가 차를 타고 떠난 걸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아주 폭삭 늙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자업자득이죠 뭐. 저는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일단 조카들도 보냈고 저 혼자 남았으니 상황이 훨씬 쉬워졌죠. 아니, 우리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게다가 이혼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 건 오히려 저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모든 걸 용인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 평생 산다고 했어? 그냥 잠시 있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조카들까지 불러놓고 쇼를 하더니 이제 와선 또 이혼을 한다고? 오버하는 거지. 오버는 그쪽들이 하는 거라고요.
어쩜 본인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아, 제발 그만들 좀 해.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짐부터 싸서 나와 이런 짓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짓?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네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앞으로도 평생 자기 가족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봐. 어디? 저는 곧바로 부른 택시를 타고서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온갖 소리가 다 들려왔고 전화기도 끊임없이 울려댔지만 들은 척만척 무시했죠. 친정에 가니 오빠한테서 연락을 받은 엄마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시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닌 척 강한 척 했지만 속으론 많이 충격받고 많이도 상처받았나 봐요. 그런 저를 엄마는 가만히 안아주시면서 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텐데도 하나도 묻지 않고 그저 저를 안아만 주시는 엄마 때문에 더 빨리 안정을 취한 것 같아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조금은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눈물샘이 마를 정도로 울고 또 울고 나서야 퉁퉁 부은 얼굴을 보고 확신했죠. 아, 이렇게 어이없이 내 결혼 생활이 끝나는구나.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커플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나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네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마음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자조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꾸역꾸역 가긴 가더라고요. 신랑에게선 끊임없이 연락이 왔지만 저는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일단 제 감정을 추스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다른 후차원적인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랑이 저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여긴 왜 왔어? 내가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결혼하면서 든 비용은 정리해서 내가 보냈잖아. 그거에 불만 있으면 알아서 답변 줘. 이렇게 찾아오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완전 죽을 맛이야.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지금 우리 신혼집에 엄마랑 아버지까지 와서 지내고 있단 말이야. 사실 신혼집 마련하라고 주신 돈 대출 있는 대로 받아서 주신 거라서 사시던 집도 파셨대. 어이가 없네. 선심 쓰듯이 2억 주실 땐 언제고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다들 사실 생각이었나 봐. 다시 생각해도 그때 나오길 잘했네. 거기에 누나들까지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같이 지낼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도 너랑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집에서 나 편히 지내라고 살게 하겠냐고. 그건 네 사정이지.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너는 그냥 그 집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돈 보탠 것만 돌려주면 될 일이야. 이게 계산이 복잡하니? 우리가 뭐 얼마나 살았다고? 나 지금 쫓겨나서 원룸 하나 얻어서 지내고 있어. 솔직히 그날 내가 누나들 편든 거 진짜 100번 후회해. 누나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 인생 더 꼬이기 전에 너랑 정리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너랑 합칠 생각 전혀 없어. 그 집구석에 들어가서 평생 보양하면서 살 일 있어? 당장 가! 저는 신랑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한 결심을 하고 저를 만나러 온 신랑은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더군요. 결국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부모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저희를 발견하고는 신랑을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셨어요. 엄마는 잘 만났다라는 생각으로 쥐잡듯 잡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니까요. 본인 딸 마음에 큰 상처를 줬으니 혼꾸녕이 나도 싸죠 뭐. 신랑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본인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 더 그랬겠죠? 납작 엎드린 신랑이 싹싹 비는데 엄마 화를 돋을 뿐이었어요.
엄마는 집에 들어가 소금통을 들고 나와서는 신랑 몸에 뿌려대면서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결국 신랑은 도망치듯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은 신랑 쪽에서 제게 다시 돌려줬어요. 알고 보니 신우들이 저희가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든 눌러붙어 살려고 들어온 거였더라고요. 그걸 신랑이 몰랐을 리가 없죠. 결혼도 했고 막무가내로 쳐들어왔으니 제가 모른 체하고 그냥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어쨌든 신랑도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제가 참고 그냥 살았으면 결국 시부모도 모시고 함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찔해지더라고요. 아니다 싶을 때 재빨리 정리하고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 조카들이 큰 도움이 되어줬죠. 그때 그 공을 인정해 조카들에게 선물 하나씩 통 크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아무리 기록상 남지 않는다고 해도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극복하려고 운동도 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치유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 때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 그런지 신랑과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기가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굴 철판 깔고 어쨌든 솔직하게 전부 얘기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턴 쉽더군요. 여전히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누굴 만나 사랑할 수 있을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시간이 극복해 줄 거라 믿어요. 지금은 그저 제 마음의 회복에 대해 힘쓰려고요. 그래도 혼인신고 안 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서류상으론 깔끔한 게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갈래의 선택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중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갈림길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선택에 더 진중해지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